4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업 교환을 위한 과세 특례. 이제 첫 번째 4-1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벤처 DNA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어떤 벤처 기업의 주주예요. 근데 이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기업에 있어요. 거기 주식을 교환하거나 내가 가진 주식을 그 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신주를 발행 받아오는 경우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림을 같이 볼게요. 그림. 그래서 첫 번째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가는 보니까 이제 지분 내 10% 있는 이상의 주주예요. 그리고 제휴법인의 주주도 역시 10% 이상 보유하고 있고 둘 다 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주예요. 그래서 교환을 한다 이거 교환. 그 현물 출자하는 방식도 벤처기업 뭐 상장은 다 제외하는 거고 예, 주주가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제휴법인의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창업을 했었어야 돼 발기인. 최초 취득가액 주식 액면가액이 보통 많겠지. 그런 다음에 제휴법인이나 벤처기업 간의 주식 교환이나 현물 출자를 하면 일단 양도세가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현금화는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과세 이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교환한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제 2월 과세는 아니고 본인이 내는 거니까 취득가액 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보면 2월 과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 방식이다. 과세 이연이라는 건 취득가액 조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박스를 보면 제휴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내가 신주로 받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냐. 자,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 이제 제휴법인 그 취득가액에서 빼는 거죠. 과세 이연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초에 1억에 샀는데 지금 시가가 4억짜리 넘기면 3억이 지금 과세 이연된 금액이잖아요. 그걸 빼는 거지. 근데 거기 과세 이연 금액 곱하기 교환 주식 취득에 일부만 양도하면 일부를 빼야 되겠지. 일부. 10,000주를 받았는데 5,000주만 양도하면 그 비율만큼만 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적용 요건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고 뭐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 주주 요건이 있어요. 주주 요건. 올해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주주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벤처기업 등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략적 제휴가 서로 특수관계인 주주 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10% 이상의 주주 있지. 교환. 그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걸 새로 넣은 거야. 올해. 이게 얘기해야 되나? 이 과세특례 제도를 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마 올해 어느 한 기업이 하나 받을 거야. 이게 하나 받는데, 이걸 넣었더라고. 이거를 하나 줬는데, 그래요. 얘기할까? 정부가 개정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 개정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게 최고입니다. 뭐든. 세상에 법 바꾸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만한 게 없습니다. 그만한 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다 국민을 위한 것들만 이제 민원 차원에서 이제 안을 드리는 거고, 저는 뭐 법을, 근데 돈 같은 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너의 웃음소리, 너 그거 뭐냐, 나가, 이 새끼야. 자, 주식 보유 계약 요건을 보면, 자, 에스크로 기간이 있어요. 1년 이상 보유하도록 돼 있어요. 사후 관리.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 다 내야 된다라는 얘기고 넘겨보시면 4-2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이거야말로 벤처 DNA고 이게 주식 매각 후 제목을 보면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거 재투자. 그죠? 지금 뭐 카카오 의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PC방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뭐 고스톱 치시고 그렇죠? 한 게임 하시다가 그 돈 벌어가지고 다시 카카오 창업한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매각하고 나서 그 자금이 생겨.
그걸 가지고 다시 벤처에 다시 투자하는 거지. 그죠? 그게 벤처 DNA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좋아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사회가 좋아진 건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엑셀이 있음으로써 좋아졌느냐? 아, 힘들어요. 옛날에는 대충 하고 넘어갈 거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 지금 다 기다려야 되는 거. 메일이 있어서 좋습니까? 맨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폰에 메일을 원래 안 깔았어요. 한동안 안 깔았다가 다시 깔았어요. 보기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안 깔다가 혼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김혜연사 나보고 메일 좀 깔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메일 깔았는데 어떡하래. 피곤해요. 더 피곤한데.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택시 그냥 바로 잡으면 될 것을. 요즘은 길 가는 택시를 잡으면 될 것을 길 가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뭐 택시 한번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택시를. 그렇잖아요. 내가 사고 나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딱 보면 주변에 택시가 없습니다. 잡히는 택시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는 게 무슨 뭐 비싼 거 하나 추천해 주더구만요. 그럼 나처럼 생각 없는 사람 그냥 눌러버린단 말이야. 엄마 가격이 뭐 엄청 비싸. 어마어마해.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월요일 날인가 아침에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게 택시가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 우리 집에서 아파트 단지인지 좀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눌렀는데 뭐 진짜 학원은 와야 되잖아요. 일반 택시 없어. 블루는 아예 잡히지도 않아. 블루인가 있잖아, 블루. 벤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 아무것도 안 잡혀. 근데 무슨 제일 비싼 거 있잖아. 그 뭐지, 이름이? 블랙인가 있더라고. 추천을 해줘. 근데 여기 오는데 75,000원이더라고. 75,000원. 이걸 눌러야 되나, 진짜. 나도 웬만하면 내가 진짜 고민 없이 누르는데, 야, 75,000원 좀 심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안 잡히는 거야. 한 5분 동안 또 안 잡히는 거야. 그렇다고 나가서 기다리고 그렇고 나도 모르게 소심하게 눌렀어. 그렇죠? 근데 8분 있다 오는 거야. 또 그것도 열받잖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아저씨가 왔는데 좀 화가 살짝 났어. 근데 아저씨가 내리자마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또. 그래서 조용히 또 기분이 풀려가지고 또 타가지고 쓰고 왔는데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과연 세상에 뭐가 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벤처 DNA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면 벤처기업 가로치고 밑줄 긋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7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벤처가 끝나고 나서 7년이면 겁나 큰 회사가 돼 있어, 사실은. 얘네가 여러분 끝나고 나서 7년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걔네들 자금화 시키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벤처가 끝나지 않고 해당하게 되지 않고 7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해서 창업주 있지, 창업주. 발기인이 본인 소유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 외자에 양도하고 보통 펀드 같은 데다 양도를 하겠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 주식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투자는 원시 취득해서 쫙 밀어 넣는 거지. 자기가 지분 있잖아. 이 지분을 해서 반 정도는 현금화해서 세금 내고 반 정도 그 나머지 반은 새로운 사업 투자하는 거 니네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다는 거예요. 과세 이연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자금을 환류하고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생 벤처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상 인센티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벤처기업 주식 취득 창업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매각을 해요. 양도소득이 발생하겠지. 하지만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다. 재투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해주고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 역시 취득가액에서 조정해줘. 납세무자가 변경되진 않으니까 취득가액에서 조정해준다. 자, 적용 요건을 볼게요. 주식 양도인은 창업주나 발기인이어야 돼요. 맨 처음에 최초 창업주. 양도 비율은 자신의 어느 정도의 경영권을 넘겨야 돼.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이외자에게 양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봐야 파킹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특수관계인 이외자에게 양도를 해요. 재투자 금액 및 기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양도세 내. 그랬더니 나 재투자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해놓고서 언제? 좀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언제?
좀 기다려봐. 나 언젠가 해. 언제? 나 기다려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그죠? 그러니까 1년 이내,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재투자하고 그 재투자 기업과 특수관계 있지 않아야 돼요. 순수. 재투자 방법 옆에 씁니다. 원시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 출자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출자의 방법. 그러니까 구주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신주 취득하는 겁니다. 돈 넣어서. 그리고 3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된다. 자, 과세 특례 신청.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정신고하면서 일단은 세금 내고 마음 밖에서 1년 이내 좋은 물건 나오면 사는 게 아니야. 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정신고하면서 나는 1년 안에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만 해주는 거지. 일단은 일단 신청을 해놓고 1년 안에 사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세금 내고 1년 안에 좋은 물건 나오면은 잡아.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양도세 돌려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물건 나오고 아니라 나는 이걸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애들인 거야. 과세 특례 취득가액 조정 방식이다. 그림 보시면 벤처를 창업했다가 주식 매각하고 재투자하는 거죠. 일정 기간이라는 건 양도세 예정신고한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재투자하고 다시 매각할 때 취득가액 조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정신고할 때 재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고 나서 1년 이내 재투자하지 않으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가산세까지 다 내는 거야. 가산세까지.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내겠지.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양도세 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5절 가보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과세 특례. 그럼 이제 빚잔치 하는 거지. 빚잔치. 자, 13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우선 여기다 별표를 치시고 과세 특례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우리 빚잔치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내가 이제 회사가 어려워진 거야. 한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지. 한계 기업. 이런 말 많이 쓰죠? 한계 기업. 망조 같은 거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지. 특단의 대책. 미안해.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할 타이밍이 나왔어요. 자, 2차 시험 얼마 남았어요? 130? 몰라요? 날짜 며칠 남았어요? 136일 남았어요. 136일. 한계 상태에 왔다고 봐야죠. 한계 상태. 이제 확실히 이제 특단의 대책.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는 걸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뭔가를 진짜 확실하게 진짜 어디 계획표를 잡고 우리 이렇게 갑자기 심각 미안해 잘못했어. 농담한 거야. 야,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돼. 걱정하지 마. 자, 다 하루하루 하다 보면 돼요. 하루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공부라는 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시험이라는 게 이만큼 있잖아. 공부 이만큼 해야 되잖아. 뭐 합격선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해도 합격하는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게 내가 아는 문제만 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운이라는 게 운도 되게 중요해. 그것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붙는 사람도 있고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 뭐 노력이 더 중요하지. 뭐 근데 뭐 어차피 노래 더 중요한데 뭐 일단 어떻게 하겠어. 뭐 그냥 조특보 솔직히 말해서 뭐 겁나 열심히 했어. 근데 한 5개 정도 제꼈어. 근데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5개만 했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애는 또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머리 좋은 애보다 노력하는 애가 또 잘하는 거고 노력하는 애보다 더 잘하는 애가 누굽니까? 운 좋은 애야. 운 좋은 애보다 더 잘하는 애가 누굽니까? 직전에 보내죠. 걔를 이길 수는 없어. 직전에 본 놈이 짱이야, 짱.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부라는 게,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강의 지금 몇 년에, 한 5년, 6년 여기서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5년 했나? 5년 했구나. 5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 이게 붙을 것 같은데 떨어진 애도 있어요. 얘가? 이런 애도 있어요. 진짜 얘가? 뭐 이런 애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느꼈어. 얘가 이런 애가 붙었는데 내가 그런 애를 한두 명 교정을 시켜봤어. 합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얘가 붙을 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내가 확실히 알아. 얘가 붙었어. 근데 교정을 시켜보잖아. 그럼 뭐가 다르냐면 국어를 잘하더라고 다들. 그런 친구들이 이 실력은 없는데 국어를 그렇게 잘 읽어. 잘 읽는 능력이 되게 좋아. 그 친구들의 특징이 두 명 있는데 둘 다 잘 읽어 그렇게. 그죠? 하는 짓이 허당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보면 이상한데 읽는 걸 그렇게 잘 읽더라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읽기 능력이 좀 중요한데 듣기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듣기 여러분 제 말 안 들으니까 제 말 안 들으니까 듣기 능력은 모르겠는데 읽기 능력이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돼요. 나중에는 지금 내가 5년 해보니까 다 됐어. 결국은 다 되게 돼. 시기의 문제긴 해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된 친구는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안 친해서 잘 모르는 수도 있고 근데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좀 놀면서 하세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뭐좀 쉬면서 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그래서 되겠지 뭐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 공부를 하시는데 엄마가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 나이가 많으시는데 요즘에 뭐 갑자기 엄마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엄마가 통화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시는데 뭐 스트레스?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뭐가 스트레스 엄마? 내 동생이 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가 또 막 그러죠. 엄마 뭐가 스트레스야? 나는 이제 잘 생각 못한 거지. 동생이 하도 나한테 뭐라 그러죠. 엄마 엄마한테 전화 좀 자주 하고 막 그러지도 난 걔가 스트레스야. 난 걔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도 이제 불효자야 확실히. 엄마 뭐 스트레스야? 내가 한 얘기가 나도 진짜 아니 내가 뭐 엄마 뭐가 힘들어 뭐가 내가 잘못한 거지 정말 엄마 뭐 돈 필요해 뭐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엄마 돈 안 필요해. 근데 뭐 스트레스야. 그때 엄마 한 얘기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거야. 내가 그 말 실수했지 솔직히. 하지마 왜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엄마 그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됐나 뭐 스트레스야. 근데 가만히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한 30분 얘기했어요. 얘기를 다 해보니까 엄마 스트레스는 그거야. 공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3년 됐잖아 거의. 놀러를 못 가서 스트레스거든만 보니까 엄마가 매년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몇십일씩 갔는데 놀러 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고 또 종민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일주일에 매주 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부한다고 거의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손자를 봐야 되는데 손자를 못 보니까 엄마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종민도 자주 안 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엄마가 와 여기에 종민 뭐 하고 뭐 하니까 뭐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인 거야. 애도 못 보고 이제 해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 엄마 힘들어. 그래서 엄마 좀 그렇다고 다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자주 갈까? 그랬더니 너라도 와. 그래서 그건 난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 쉽지 않아. 나도 바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다 인생 다 요즘에 그 생각 많이 드는데 그냥 한 달까지 해. 한 달까지 한 달 더 보면 되겠지. 시야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한 달까지 하는 거야. 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머리서 이제 보면은 뭐 말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다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나도 이제 근데 안 하면 떨어지는 건 확실해. 안 하면 떨어지는 건 100% 확실해. 그거는 100% 확실해. 근데 적정량 하는 건 적정량 하면 그다음부터 좀 비슷한 것 같아. 대부분 적정량 하시면 돼. 적정량. 그래서 한계가 이게 망조가 든 애들이야. 망조가 든 애. 그럼 얘네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이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얘는 못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림살이 팔아야 되겠지. 첫 번째 자구책 셀프 그렇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자기 자산을 매각을 하는 거야. 자산 매각.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세금 내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게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거야. 금융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그렇죠?
셀프 자구책 자산 매각이야, 자산 매각.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거야. 양도세 내가 좀 못 내겠다 이거지. 나중에 내겠다. 분할 입금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면제는 안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네가 못 살게 된 건 네 책임이지.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면제까지 해주냐. 나중에 내라. 나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셀프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망했어. 여러분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도와줘야 되겠지. 도와줘. 그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도와줄 사람은 회사에 보면은 이 자산이 있고 이게 도와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지. 주주 아니면 채권자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주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주주는 유한 책임이란 말이야. 주주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채권자는 돈 빌려준 애인데 돈을 못 받는데 뭘 도와주냐 이거지 사실은. 이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근데 우리 세법이 참 요상한 게 뭐야. 주주가 도와주면 우리 세법은 규제하죠. 특수관계 제한이잖아. 너 왜 걔를 도와주니? 업무 무관 비용 있지 않니? 그래서 규제하잖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근데 한계 기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정부에서도 얘들 좀 도와주는 게 좋잖아. 오히려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얘를 안 도와주고 쌩까면 꼬리 자르기. 그렇게 얘기하잖아. 꼬리 자르기 하잖아. 왜 안 도와줘? 막 이렇게 오래 욕을 하는데 세법 알지도 못하는 얘기 아니야. 세법에서는 도와주면 뭐라 그래? 너 왜 도와줬냐 그러잖아. 쓸데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 그럼 언론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와 우린 도와주고 싶지만 세법 때문에 못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뭔가 필요하겠지. 특단의 대책이. 그래서 지원책을 마련한 거죠. 그럼 주주가 도와주는 방법은 뭐야?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주주도 도와주려면 얘도 무슨 뭐 마르지 않는 샘도 아니고 얘도 그렇잖아. 우리 친구 형제 자매 있어? 위에 동생 있어? 동생? 동갑 쌍둥이? 쌍둥이는 쌍둥이 동생이 언니야? 본인 동생이야? 쌍둥이가 있어. 근데 뭐 쌍둥이 동생 언니야? 남동생 여자? 그럼 언니 뭐 몇 분 차이가 무슨 언니라 불러? 근데 야라고 불러? 이름 불러? 그래. 근데 걔가 힘들어. 걔가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치? 싫어? 표정이 겁나 싫어하는 것 같다.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 형제 있어? 여동생 힘들어. 그럼 도와줄 수 있어? 얘도 힘드네. 너 남동생 있다 그렇지? 남동생 힘들면 도와줘? 그래. 근데 니코가 석자잖아. 그럼 니코가 석자인데 너도 도와주려면 뭔가 자구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팔던지, 그렇지? 뭔가 이슈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재산 팔아서 그 돈 도와줄 텐데 그 재산에 대해서 양도세까지 내면서 도와줄 거냐 이거지. 아니면 그 재산을 그냥 던져준 거야.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줘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의 그 재산을 주는데 걔 송금이라도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주가. 두 번째에 있는 주주의 자산 양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라인에. 그렇죠? 아니면 주주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지. 그렇죠? 애가 비투성이. 그럼 가가지고 사채업자 막 돈 쓰고 있어. 대부업 겁나 비싼 돈 쓰고 있어. 내가 가가지고 그냥 돈 갚아주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야. 채무의 인수 변제를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리 세법 뭐야? 네가 왜 대신 돈 갚아줬냐?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볼 거 아니야. 그거 정리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요거는 채무 인수 변제받는 또 채무 면제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기잖아. 그 세금 좀 어떻게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겠지. 이해하시겠죠? 요 이제 채권자. 여기서 채권자는 금융채권자. 금융채권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어? 자기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 손실. 그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인정해 줄 거냐, 이 문제지. 그 이쪽은 채무 면제액이 생길 거고, 채무 면제액을 곧바로 과세하고 분할 과세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의미 이해하셨죠?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제목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이게 조문 제목이에요. 일단 보면 금융채무 맨 위에 앞에 가보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요 조문이에요. 맨 앞에 있는 거. 그 제목이랑 같이 비교해 봅니다. 130페이지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그렇죠? 그리고 표 뒤에 있는 거 일단 봐봐요.
방식. 표 뒤에랑 비교하면서 가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다 기억 못 하잖아. 요 표라도 하는 거야. 왜 이게 하냐면 이게 조세 지출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있거든. 5년 지난 5년 동안 이게 세금 감면해주고 이게 있을 거 아니야. 5년 동안 얼마냐면 0원이야 0원. 아무도 못 받았다고 아무도 한 애들이 없어 사실. 그래서 좀 내긴 그래. 근데 이게 제도 자체는 좋아. 제도 자체는 IMF 때는 많이 했어. IMF 때. 그 이후로는 별로 없어 사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보면 부실기업 그 안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어려운 기업들도 있었지만 꼬리 자르게 했다는 얘기지. 내가 이걸 왜 도와줘? 세금이 중요하니?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얘를 셋만 봐도 봐봐. 누구 도와준다니? 얘 봐라. 동생인데 도와준다니? 쌍둥이. 보기도 싫다는 거지. 얘 봐. 얘도 도와준다니? 쟤는 도와주는 마음은 있지만 지가 없어.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부실기업이 자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채무 상환하는 거야. 그럼 양도 차익을 분할입금한다는 거야. 분할입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앞에 가봅니다. 앞에 이제 서로 비교해서 130페이지. 그럼 얘가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야. 양도 차익이만큼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양도 차익 중에 채무 상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만큼을 분할입금하겠다는 거야. 채무 상환 비율만큼 분할 입금. 그래서 4년 거치 3년 분할 입금 하겠다는 건데 이쪽은 다 4년 거치 3년 분할 입금이에요. 4년 거치 3년 분할 입금. 자, 가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내국 범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채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하여 입금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계획에 따라서 자산을 양도하고 채무 상환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른 거야. 재무구조 개선 계획. 그래서 금융기관과 서로 합의해서 너 어떻게 갚을 거야? 얘기가 된 거야. 저 이거라도 팔아서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해야 되고 그 재무구조 개선 계획자들이 승인한 거야. 그럼 자산 양도하고 양도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대금을 3개월 이내, 이쪽 다 3개월인데 3개월 이내 채무 상환해야 돼. 그래서 채무 상환 기간 3개월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할부로 돈 받으면 할부 대금을 받은 때부터 각각 3개월로 보시면 돼요. 과세특례, 양도 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는 입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2022년에 양도했으면 2025년까지는 입금하지 않고 26, 27, 28, 3년 동안 분할 입금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은 이월결손금이 충분히 쌓여있으니까 양도차익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월결손금 네팅 치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걸 분할 입금한다는 거야. 이월결손금 치고 남은 거 있으면. 이해하셨죠? 근데 사후관리가 있어. 이거 뭐야? 3개월 이내 돈을 안 갚는다던가. 이거 얘네들 어떻게 한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봐. 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 쌍둥이한테 돈을 대신 갚아줬어. 그리고 너는 이제 걔한테 뭘 요구하겠어?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어?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 그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자, 어쨌든 얘기할 수도 있지. 네 동생으로 해? 그래, 네 동생, 귀요미 동생. 귀요미 동생이 해도 되는 거지, 그치? 네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탕진하고 애가 힘들었어. 지금까지 사는 게 그렇잖아. 도박 빠지고 명품 빠지고 명품으로 떡칠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빚쟁이가 된 거야. 신불자가 돼가지고 네가 많이 도와준 거야. 그럼 넌 그 다음부터 애한테 정신 차려라 그럴 거 아니야. 그거야. 너 이제 제발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게 뭐야. 이제 제발 빚 좀 내고 살지 마라. 이거야. 부채 비율을 늘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개만 사볼까? 뭐 이렇게 시작하면 또 빚이 늘고 그럴 거야. 그거 하지 말라, 이거.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사후관리예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아니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채무 상환해야 돼. 이게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 승인권자가 스케줄이 있어.
돈을 언제 갚으라. 그거 상환을 안 한 거야. 두 번째, 3년 이내 기준 부채 비율보다 증가하게 됐다. 기준 부채 비율보다. 세 번째는 뭐냐면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했어. 해산했다.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샷법이라고 있어. 원샷법.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건데 그 사업 재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샷법인데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만 잠깐 보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망조가 이미 나온 회사예요. 워크아웃 들어가는 회사고 사업 재편 계획은 사전적 구조 개선 계획이야. 그래서 조특법 뒤에 조문이 쫙 있어. 그래서 거의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시험 문제 나오긴 그래.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그런 게 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푸셔도 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참고로 이게 사업 재편 계획은 아마 이게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법이 개정되고 막 그런 절차들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 3년인데 얘는 1년으로 바뀌고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뭐 중요하지 않아. 넘기시고 채무 인수 변제 가볼게요. 채무 인수 변제. 자, 뒤에 이제 비교해 보면 채무 인수 변제 137페이지. 이게 부실기업의 법인 주주가 있단 말이야. 법인 주주가. 부실기업의 법인 주주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거. 인수하고 변제해 준 거죠. 그죠? 변제한 후에 부실기업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5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 빚 갚아주고 남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야. 아니면 회사를 빚잔치 하고 청산하는 거. 청산.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안 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쿨하게. 내가 다 갚고 떠나겠다 이거죠. 그렇죠? 다 갚고 떠나겠다. 누구의 빚을 다 갚고 우리 안녕 이거야. 우리 안녕. 내가 다 떠날게. 우리 그만하자 이거. 대신 갚아주고 떠나 쿨하게 질질 거기서 끌지 않고 다 심하게 치고 가는 거야. 가는 거. 이해하셨어? 아니 빚 갚아주고 얘를 내 노예처럼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그게 아니야 진짜. 그러면 빚 갚아주고 이 회사 계속 굴리면서 또 빚 내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5어야 5어. 그 표에서 보면 하거나 5어 청산. 그러면 이제 부실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게 떠날 때 이제 양도를 할 거 아니야. 양도하기 전에 먼저 빚을 다 정리하고 양도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채무 감소액이 있을 거 아니야. 양도하면 청산이 안 되면은 양도하게 되니까 입금 산입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를 분할입금 해주는 거지. 분할입금 채무 감소액. 그리고 원천징수 특례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양도하기 전에 회계법인 실사를 해. 실사를 하게 되면 자산 부족액이 또 나오겠지. 그러면 걔가 대표자에게 귀속 불분명으로 사회 유출로 다 추징된단 말이야. 그럼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살아나서 이것 때문에 또 양도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시켜줘요. 그러면 그 대표자에게 그냥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직접 날리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이제 재밌는 거지. 그럼 부실기업 주주들은 상속증여세법상 무슨 문제가 생겨?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 문제가 생기지. 그때 완전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실제로 증여세 과세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건 저기서 보고 오른쪽에 가보면 주주금융기관 있지. 주주금융기관. 자, 주주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럼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제액에 대해서 업무 무관 비용을 보지 않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대신 빚 갚아주는 걸 송금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개인에도 이런 거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몇 번에 이제 돈을 이제 사업을 하신다. 유치원 버스도 한 번 해서 이제 말아 드시고 또 몇 번 이제 또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면서 돈을 이제 사업하신다면서 잘 안 됐단 말이야. 그거 나랑 내 동생이 다 개원했어요. 그거 다 사업소득할 때 경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리고 다 소득공제 받았으면 좋겠어. 효도 상속공제 이런 거 없어? 상속공제란다. 효도 소득공제 이런 거 없어? 인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돈 나간단 말이야.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주는 것만큼 우리 아버지 소득 자꾸 누진 것에서 피하기 위해서 각각 내던지. 나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해주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해주는 거 아니야. 빚 대신 갚아주는 거 인간적으로. 이해하시겠죠? 해주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빚 대신 갚아주는 걸 누가 해줘 솔직히. 소비인데 소비. 자 5-2번 가보겠습니다. 채무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 특례. 의의를 보시면
두 번째, 첫 번째, 법인의 주주가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내가 비용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한 거지, 그렇죠? 변제한 법인 주주는 그 변제한 금액을 업무 무관 비용 처리하고 원래 채무 면제액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를 관철하게 되면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과세 문제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설하고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원활하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도 전에 채무 변제하는 것을 세제상 지원해 주는 거죠. 클린하게 만들고 이제 딴 데다 넘기든지 청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채무 인수 변제액을 전부 다 송금 산입해주고 채무 감소액은 분할하여 입금해주고 자산 부족액에 대한 실사 시 발생하는 부분도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요 정도 절차가 가지고 있다. 적용 요건 한번 볼게요. 내국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법인인 경우를 한정합니다. 이 출자자는 개인은 아니야, 이거. 오로지 법인. 꼬리 자르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채무를 인수 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그러니까 1 또는 2야. 1, 5어 2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떠나는 거. 양도하는 거, 양도. 두 번째는 청산. 과세특례, 법인 주주, 송금 산입해 줍니다. 빚 갚아주는 거, 송금 산입. 두 번째, 채무가 감소한 법인. 채무 감소액 있죠. 근데 채무 면제액도 2월 결석은 먼저 상계하니까 2월 결석은 빼고 초과하는 금액을 4년 거치 3년 분할 입금해줘요. 근데 여러분 청산하는 애들은 참고로 요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청산하는 애들은 그냥 해산한 사업연대 입금 산입 다 해버립니다. 청산한 법인들은 해산한 사업연대 모두 입금 산입해. 청산법인은 그렇게 한다. 청산법인은 해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대 모두 입금 산입하고요. 3번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있죠. 소득처분. 자, 이건 뭐냐? 이게 실사 과정에서 자산 부족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여처분이 되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특별히. 그래서 따라서 소득처분자 받은 자가 직접 소득세 납부하겠지. 물론 걔한테도 못 받겠지. 걔도 이미 학교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징여세, 징여의제 적용배제. 요거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조문을 잘 쫓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 채무가 인수 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 징여세법상 징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인수 변제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상속 징여세법에 보면은 완전 포괄주의 과세 조항이 있잖아. 그러면 인수 변제를 받아. 그러면 인수 변제를 받으면 여기 이제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들. 그러면 여기 주주들 중에서 A, B, C가 있는데 A, B는 얘하고 특수관계이냐. 그럼 얘네들은 징여세를 내고 C는 원래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징여세를 안 내주면 완전 포괄주의 과세 조항에 따라 징여 이슈가 있어요. 얘는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할 일은 없다. 근데 특수관계인들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징여세는 내게끔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조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는 배제하고 특권자는 과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항, 특정 법인과의 거래 조항에 대한 규정 자체가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 인수 변제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니 완전 포괄주의 과세 조항으로 특수관계 이외자에게 과세할 수도 없어 원래. 근데 거기다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번 사후관리 있죠. 사후관리. 그래서 법인세 추징할 수 있다. 이거 법인 추징 또는 채무 면제받은 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 게 3년 이내 역시 기준 부채 비율이 증가하거나 폐업 해산하거나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기로 했는데 양도하지 않거나 청산 종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추징합니다. 자, 다시 뒤에 페이지 옵니다. 이제 주주가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진짜 이건 대단한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대신 돈 갚아주겠다는 거죠. 네 줄 테니까 그걸로 갚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눈물을 머금는 거죠, 눈물을. 그렇죠? 네
동생이 힘들어. 네 소중한 프레셔스한 너의 재산을 팔아서 너의 아이폰 너 팔 수 있는 게 뭐 삼성전자 주식 그거 손실난 그 삼성전자 주식 그거는 너는 자산 양도세도 안 내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너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서 지금 응? 그걸 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 양도세까지 내려가면 이거 너무하다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주의 자산 양도 방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주주가 그냥 자산 자체를 주는 방식 아니면 주주가 팔아서 현금 주는 방식. 첫 번째, 주주가 자산 증여 후 수증 법인이 채무 상환하는 방식. 주주가 자산 양도 후 양도 금액을 증여하는 방식. 그럼 일단 부실 기업은 자산 수증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분할 입금하면 되고 돈으로 받던 자산으로 받던 오른쪽에 주주나 금융기관 주주는 어떻게 하면 돼? 법인 주주의 자산 증여 시 그 장부가액을 송금 산입해주면 될 거고 양도대금을 증여해주면 개인 주주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면 될 거고 법인 주주는 입금 불산입해주면 될 거죠. 이해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수증법인 자산 수증 이익 문제가 생기고 증여자는 송금 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의의를 보시면 1번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편으로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 증여한다. 첫 번째 자산 증여 방식. 수증법인 자산 수증이 과세 문제가 생길 거고 증여자는 송금 불인정 문제, 증여하는 그 자산에 대한 업무 무관 비용으로 및 기존 자산 양도를 해서 대금을 주면 자산 양도차액의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역시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세 특례를 주고 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그래서 그 부실기업은 자산 수증익을 받으면 이걸 입금에 산입 분할하여 입금 산입할 수 있고 증여한 법인 주주는 장부가액을 전부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받은 애들은 다 분할 입금인 거야. 기본적으로 분할 입금. 자, 양도 금액 동그라미 3번. 개인 주주는 양도 금액에서 증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양도한 거에서 일부만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법인은 처분이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적용 요건 동그라미 1번.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모두 만족해. 모두에다 동그라미 모두.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자산을 증여 양도해야 된다. 은행이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렇죠? 그때 증여 양도하는 거죠. 증여 양도 증여는 단독 또는 공동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일시에 증여하는 거여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단독 또는 공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은행이 하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채권자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다 같이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이게 대신 갚아주는 이유가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갚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 왜? 연대보증을 썼다고 연대보증을. 모기업이 연대보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보증을 써서 갚는 것도 이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지. 그거는 채무 보증에 의한 보증 채무 이행이지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해결할게. 도의적 책임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 채무 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보증 채무 이행이지 증여가 아니다 이거지. 보증 채무 이행과 증여는 다른 거죠. 채무 이행은 어쩔 수 없이 갚는 거지. 내 채무 이행. 채무자로서 갚는 거죠. 증여는 아무 의무 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증여하는 거죠. 그렇죠? 증여. 그렇죠? 증여는 그냥 던지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증여와 보증 채무 이행은 진짜 천지 차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우리 K랑 같이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밥을 사줬단 말이에요. 증여입니까? 아니면 내가 밥 사주기 전에 1차 교정을 봐서 밥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채무 이행입니까? 애매하죠. 우리 사모가 보기엔 채무 이행입니까? 아니면 증여입니까? 채무 이행입니까?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나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어. 어쨌든 사모도 같이 먹었거든요. 어쨌든 채무 이행이네요. 자,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채무 이행.
증여는 좋은 마음으로, 채무이행은 어쩔 수 없이라는 건데요. 그랬으면 저기 라면집을 갔지 내가. 자,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네. 금전 외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역시 다 3개월 이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양도받으면, 자산을 증여받으면 자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서 3개월 이내 채무 상환합니다. 그리고 그 수증 자산은 금융채권자의 부채의 전액 상환인데 일부를 남겨두고 상환하는 게 아니라 전액 상환해야 돼요. 자, 과세특례 재무구조 개선법인은 분할입금합니다. 이쪽은 다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입니다. 증여자 개인주주 양도대금을 증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양도대금 중 증여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세 감면해 준다는 거 100% 감면해 줍니다. 오른쪽에 법인주주 장부가액 전액 송금 산입해 줍니다. 장부가액. 그리고 자산을 처분해서 증여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자산 처분에 입금부 산입 다 해준다는 거예요. 처분이. 사후관리 역시 기준부채 비율 3년 이내 뭐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 폐업 해산하는 경우 다 추징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5-4. 5-4가 제일 중요해. 이쪽에서 짜투리로 나오면 무조건 5-4야. 얘는 실무에서 좀 써. 자, 뒤에 표를 보면 채무 면제익. 그러니까 방식은 금융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금융채권자가 면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은행이 제일 무섭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누가 얘기하더군요. 자, 금융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고정금리다, 사람들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바보 같은 얘기죠. 5년마다 리뉴얼하는 거야. 완벽한 고정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없어. 5년이 있으면 다시 갱신하면서 다시 고정금리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산 게 2017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제일 많이 나왔어. 그 19년, 20년이 가장 하이라이트야. 19, 20, 21이. 그러면 그게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동금리가 75%, 고정금리가 25%거든. 그러니까 변동금리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가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고정금리 받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5년 후에 리뉴얼 지금 갱신될 때 금리가 얼마가 올라갈지 몰라.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IMF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정금리 5년 받아놨잖아. 그 은행 약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고정금리도 금리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받아놨는데 1년 만에 금리가 6%대에서 17, 18%로 올라갔거든. 그때 1년 만에 금리를 바꿔놨어. 그냥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냥 바꿨어. 그냥 고정금리 우리 못하겠다. 그죠? 법원에 소송했는데 은행이 이겼어. 그죠? 피도 눈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 양보를 해준대. 양보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를 닦아줘야 돼요. 피를 닦아줍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해주는데 어마어마한 제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금융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거야. 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면제 혜택이 있느냐. 일단은 부실기업은 분할입금 할 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기관에 어떤 혜택이 있냐. 그 면제한 채권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해주는데 이게 출자 전환 채권도 같이 송금 산입을 해줘. 그런데 이 출자 전환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걔네들 은행이 피도 눈물도 없지만 그냥 완벽한 면제가 어디 있어. 주식이라도 달라 이러지. 주식이라도 달라 이래. 그럼 주식이라도 달라 그러면은 우리 과세 이연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해? 이걸 장부가액으로 보니까 손실 처리는 안 되잖아. 금융기관들은 대신에 조특법에서 이걸 원하는 거야. 야, 다른 애들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린 송금 인정해줘. 장부가액 말고 요거 출자 전환할 때 시가로 가야겠다. 시가로 손익금으로. 그래서 금융기관만 특별히 요 송금 인정해주는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 과세 특례. 내국법인이 회생 계획 인가 등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 면제액을 분할입금합니다. 역시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한 채무 면제액만 분할입금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 전환 경우에 하나여 과세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방식도 분할 입금이 아닌 결손금이 나중에 발생할 때 과세 이연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원래 조특법에 있던 걸 법인세법으로 끌어온 거야. 이것도. 3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적용 요건. 그래서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의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묶으시고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자, 다 못 외우죠. 다 못 외워요. 자, 밑줄 긋습니다. 회생 계획 인가 결정.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두 번째, 경영 정상화 계획. 그래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약정을 위한 부실 징후 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일부 면제받은 경우인데 경영 정상화 계획 그리고 부실 징후 기업 정도. 그다음 기업 개선 계획. 기업 개선 계획.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적기 시정 조치. 요 정도 말은 꼭 써서 암기하세요. 넘기시고. 과세특례 채무법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 입금이고 금융채권자 이게 중요한 거지. 금융채권자는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살입을 해줘요. 이 경우 채무의 출자 전으로 채무 면제한 경우까지 포함을 해줘. 법인세법상 출자 전환 시 채무의 채무 면제액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하죠. 그래서 송금 처리가 안 되지. 하지만 조특법에서는 손금 산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지. 장부가액 승계 안에 송금 처리가 되는 거니까. 사후관리. 채무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 면제액 전액을 입금 산입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을 입금 산입한다는 건 분할 입금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전에 다 채우기 전에 폐업 해산하는 경우는 전액 입금 산입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째 가보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역 간 균형 발전. 요게 시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1절에 1번, 2번이 중요한 거야. 3번, 4번보다 1번,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1번, 2번. 그리고 3절도 중요한 거예요. 3절 농어촌 농지. 자격 농지. 자, 지방 이전 가면 가보겠습니다. 지방 이전. 세종시. 요런데 지방. 그래서 크게 보면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게 있고 지방 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63조가 일반 조항 중에 하나고 63조 법인세 감면 조항이에요. 저 뒤에 넘어가 보면 63조의 2도 법인세 감면 조항이에요. 63조의 2. 그리고 60조 뒤에 법인세 과세 특례 있죠? 요거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야. 그리고 뒤에 61조 있죠? 요것도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1.2까지가 진짜 중요해요. 법인세 과세 특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올해 145페이지에 63조와 63조의 2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놨어. 올해 작년과 올해는 이제 표 몇 개를 더 넣었어요. 여러분들 하도 힘들어 하길래 요거라도 외우라. 요거라도 인간적으로 외우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좀 우리 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별표 1.1에다 별표, 1.2에다 별표. 자,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제목. 자, 제목에다가
문제가 나와도 제목을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제목. 수도권 밖으로. 자, 공장에다 동그라미 쳐봐. 공장. 자, 이게 63조, 63조. 수도권이 어딘지 알죠? 수도권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이제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 권역이 있고, 여기 성장 관리 권역. 요 대충 성장인데, 여기도 성장. 여기 살짝 여기 자연, 괜히 그랬다. 자연 보전 권역, 뭐 이렇게 있지. 성장하고 자연 보전 권역, 뭐 이렇게 있지. 63조. 설마 이거 그린 거야? 창피해. 그리지 마. 이거 그리지 말아줘. 창피해. 자, 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야. 자, 수도권 밖으로. 수도권 밖으로. 자,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의 읽기 능력 부족을 여기로 나간다는 거. 수도권 밖으로. 응? 수도권 밖으로. 원칙은.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밖으로. 수도권 밖으로인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중소기업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이런 개념이야.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공장이라는 건 개인도 가질 수 있고 법인도 가질 수 있는 거야. 공장, 개인, 법인. 공장 옆에다 개인, 법인 이렇게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지. 기업. 기업 노란색 기업. 여러분 쓰는 거 참 열심히 다 잘 써.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자, 정확한 프롬프트를 여기다 밑에다 쓰는 거야. 정확한 프롬프트. R이 좀 from 맞지? 폼이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미쳤나 보다. from to. 자, 어디서 나갔으면 좋겠냐? 공장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공장. 제발 여기 좀 마라. 진짜 공해로 죽겠다. 공장 여기 좀 있지 좀 마라.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많아. 생각보다. 화장품 공장 이런 거 아직도 여러분들 과밀억제 권역 내에 꽤 많아. 아직도 뭐 안성 뭐 이런 데도 많거든. 제발 나가줘. 과밀억제 권역에서 나가줘. 제발. 여기서만 나가줘. 여기서만. 응? 그런데 처음에는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어. 수도권 밖으로. 근데 중소기업이라면 과밀억제 권역에서만 나가도 좋다. 그래서 중소기업 왜? 법인이면 수도권 밖으로. 중소기업이면 야 여기서만 나가. 여기서 수도권 밖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이면 수도권 밖으로 나가고 여기 너네는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만 나가.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나가라. 이해하셨죠? 요거. 그림이 그래서 어디 있냐면 142페이지에 가보면 공장 있지. 공장. 그 위에 그림 63조. 63조는
대, 중견, 중소는 법인, 개인, 공장. 이해하셨죠? 그게 공장. 그리고 중소, 공장, 개인. 보이죠? 그러니까 중소도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만 나가도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중소기업 포함 사실은 왜라고 돼 있지만 중소기업도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지 당연히 되는 거지. 중소기업은 여기 나가도 되는 거. 나가면 법인세 감면해 주겠다는 거야. 전무후무하게 감면해 줘. 100%. 일세일 때 한 번에 계지. 일세일 때 한 번에 계.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나가는 거. 이사 가는데 지방 가서 산다는 거잖아. 지방 가서. 너 고향이 어디지? 기염이? 성남이지. 과밀억제 권역 안에 평생 살았네. 평생. 지방에서 살아본 적 있어? 자, 지금 충북 제천으로 가라. 갈 수 있겠어? 그리고 10년 가서 살아야 돼, 지금. 대신 소득세 10년 가면. 뭐라고? 소득이 10년 없어?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 5년 동안 대기해줘. 15년까지. 소득 발생한 날부터 10년 가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뭐 그 5년 저 없네. 이전한 날부터. 10년 안 해줘?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애들 있잖아. 10년, 너 어디로? 제천 말고? 그럼 어디로 갈까? 울진으로 가라. 울진. 10년 가면 10년. 울진은 어디 정도면 재 보면 돼, 재. 저런 애들 있어. 거기 가면 저런 애들밖에 없어. 저런 애들밖에 없어. 가기 싫어? 힘들어. 어? 울진으로 가라는 거, 울진으로. 쉽지 않아요. 그쵸? 경북 사천으로 가라. 사천. 거기 담배 공장 많다. 어? 그 외국계 담배 공장 거기 깔려있다. 담배 연기가 그냥 찌들어 살 수 있다, 거기 가면. 응? 소득세 10년 가면, 10년 가면 콜? 10년.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 계속. 10년. 그래도 10년이면 돼? 먹고 살 게 없는데. 10년. 이 쉽지 않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 어마어마한 혜택이지만 잘 안 가. 그러니까 이게 구라로 가는 애들이 또 많아요. 근데 공장은 구라가 쉽지 않지, 공장은. 쉬운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이 공장. 가면 해줄 만해, 이거.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건데, 이거 충분히 해줄 만해. 자, 가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 안 가요, 안 가. 생각보다 안 가. 안 가고 말지, 이런. 벌써 3명 보세요. 얘 하나 간다는데 얘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겠다는 애들은 소득이 없고, 간다는 애들은 소득이 있는 애들인데, 없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보고 만약에 가라. 10년 감면해 주는데, 나 공장인, 난 가겠다. 난 진짜 10년 감면해 준다면, 대신에 조건이 있어. 나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가야 돼. 나 혼자서 넓게 살 수 있다면 혼자 가서 그냥 유튜브나 찍고 살지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자, 가볼게. 의 가보시면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그러니까 이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뭐 이게 만약에 감면의 혜택만 보려고 조세협회 행위를 할 수 있지. 하루 세워놓고서는 나 이전했어요 뭐 이런 거지. 이건 하루 여행 왔다가 내려가는 애지. 여행 왔다가.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만 나가면 돼. 기업에 대해서 7년간 100%, 3년간 50%. 그렇죠?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광역시도 5년간 특정 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누는데 이따 볼 텐데 5년 100%, 2년 50% 감면해 줍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기라고. 세 감면 요건. 첫 번째 계속사업 요건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었어야 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3년, 중소기업은 2년간 계속하여 공장시설이 있어야 돼. 공장시설이 뭐냐? 제조장. 공장시설은 제조장이 있거나 자동차 정비 공장.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해준 거야. 그냥 제조장이라 생각하시면 돼. 이전 요건. 자,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다음 방식에 따라서 이전해야 돼요.
공장 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다음 방식에 따라서 이전한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가서 말로 쓰려고 하면 또 여러분 표현을 보면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외워서 쓸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니다. 외워서 쓸 자신 있는 사람.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 너도 못해? 레이디도 못해? 할 수 있지 않아? 못해? 너 할 수 있지 않아? 너는 왜 그러니, 너?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 귀요미 할 수 있어? 못해? 못한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 생각할까? 이전을 하는 거야, 이전. 가운데 이전. 이전을 하고, 자, 선 이전. 먼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나 폐쇄. 폐쇄라는 건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양도는 내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을 양도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 내가 있을 수도 있었어. 그러면 폐쇄하는 거야. 이해하셨지? 내가 공장을 임차인으로 있었고, 이사 갈 수도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폐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싸움이 어디서 많이 나냐면, 내가 양도를 했어. 소유권 양도했어, 공장을. 근데 딴 놈이 와서 그 공장을 계속 써. 그럼 지방 이전 가면 효과가 없잖아. 그럼 이거 못 주겠다는 게 과세관청 입장이야. 법원 가서 근데 납세자들이 다 이겨. 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돼. 내가 소유권 넘겼는데 제가 쓸지 안 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렇죠? 폐쇄를 내가 다 했어. 임차인은 폐쇄를 해야 되니까. 폐쇄를 했어. 공장 설비 내가 다 뜯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건물주가 새로운 애를 대준데 새로운 애가 공장 설치 다 했어 또. 과세관청은 지방이전 가면 효과가 없으니까 배제한다. 법원 가면 또 이겨 납세자가. 아니 내가 건물주도 아닌데 내가 나간 걸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물리에서 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의미 이해하셨죠? 자, 이전하고 양도 후 양도잖아. 나중에 양도 폐쇄. 2년. 양도 폐쇄.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양도 폐쇄. 혹은 양도 폐쇄를 먼저 하고 하고 2년 3년인데 3년은 항상 1년 더 주는 거야. 신설하니까 신설. 새로 공장을 신축하니까. 응? 요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도 되겠지. 아, 뭐 별것도 없네. 이거 못하겠네. 이래도. 진짜 이것도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자 써. 이제부터. 정 힘들면 한 줄로 써보자. 한 줄로.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내가 진짜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러면. 진짜 이런 말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진짜 고민했어. 여러분 절대 못 쓰더라고. 내 모의고사 한번 내보니까 지난번에 모의고사에 그 답안지에다 자꾸 이상한 말 쓰지 마. 답안지에다가 뭐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 쓰시는 분들 있고. 어쨌든 내가 다른 말들은 뭐 얘기 안 했는데 교수님이 채점에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시는데 자꾸 이상한 말 쓰지 마. 이상한 말.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뭐가 있어. 못 쓴 게 뭐가 미안해. 여러분 문제지. 그렇잖아. 어쨌든 자 거기 말씀드리면 자 적어봐. 이전일 전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폐쇄. 끝. 이렇게라도 써. 틀린 말 아니잖아. 미안해. 그냥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만약에 쓴다면 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일 전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폐쇄. 신설 3년을 포기하고 그냥. 됐잖아.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됐죠? 이거 못하면.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거야. 공장 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기간이 있다는 거지. 이전 기간이 있다라는 거야. 이전 기간이. 이전 기간. 이전일 전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폐쇄한다. 자, 양가로 3번 업종 요건. 자,
이게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종은 필요 없다 이거야.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만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근데 네거티브 방식 이거 안 되는 업종을 열거하는 거야.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인 점포 판매업, 해운 중개업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인 점포 판매업이 뭡니까?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지방 경제 하등 도움이 안 되죠. 애 혼자 내려가서 클릭질이라고 해요. 클릭으로 요것만 하는 거 아니야. 요것만. 요건 안 됩니다. 요거. 해운 중개업, 우리 해운 중개업 했던 거 아니에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죠. 몇 명이서 그냥 쿵쿵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 해운 중개업 내려가 지방 가가지고 맨날 그냥 그 앞에 마당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을 애들이란 말이야. 애들 도움이 안 돼요. 건설업의 현장은 따로 있죠. 현장은. 소비성 서비스업 거기 가서 난장이나 치는 거지. 거기 가서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업 도움 안 되죠. 거기 땅값이나 올려놓고 오는 거죠. 이런 데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방 이전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자, 오른쪽에 한국 표준 산업 세분류를 기준으로 그전 공장하고 이후 공장이 같은 업종해야 된다. 네 자리 코드라고 하는데 네 자리 코드가 같아야 되는데 세분류가 네 자리 코드인데 어쨌든 동일 업종을 해야 된다. 개별 요건이 있어. 개별. 공장을 옮길 땐 개별 요건 또 있는데 이게 뭐냐? 중소기업. 그 첫 번째 중소기업. 이 공장 시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즉 무슨 얘기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 이런 데로 간다는 거죠. 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경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사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사도. 그럼 이해하셨죠? 수도권 안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 클라이언트도 공장이 성남에인가 있어서 성남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넘어가서 경기도 뒤쪽으로. 그럼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본사도 같이 가야 돼. 본사도. 근데 돈을 많이 벌었거든. 얘네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이사를 거기 성남에 있는데 그 사이트만 가지고 공장이나 본점이랑 같이 있었어. 본점이랑 공장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겠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거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받고 나면 잘 됐다. 내가 그래서 이거 내 불핀까지 다 했어요. 이거 가면 가짜 이거. 니네 가면 간다 이거. 근데 요건 있잖아. 본사도 가야지. 본사도 거기 이제 니네 가라. 그래서 이제 평택 쪽 이제 이쪽 넘어가서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우리 본사는 신사동 갈 건데? 아니 본사도 같이 가면 법인세가 가면 아니 본사는 신사동 압구정 신사동 보고 있는데 지금 4억을?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여기로 가면 아니야 우리는 본사는 거기 가야 돼. 법인세가 이렇게 세이브 된다니까? 아니야 그 팩의 라벨에 신사동 찍혀 있어야 돼. 그게 왜 중요해요 그때? 사는 애들은 신사동 이거하고 뭐 경기도 뭐 오산 뭐 제천 평택 이거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 이해하면 달라? 좀 달라? 같아. 뒤에 라벨도 보지도 않잖아? 왜 애들이 뭘 봐? 그렇잖아요? 사장님의 그냥 마음인 거지. 나 여기 돈 벌어서 신사동 왔다. 나 압구정 왔다. 뭐 이 마음인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법인세 감면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거 감면 받아서 더 가라. 본사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장님한테 난 진짜 그 못한다. 난 진짜. 우리 애들도 어디 직원들도 다 가야 되는잖아. 그럼 일단 직원들이 다 갈 때 얼마나 가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직원들한테 이미 얘기도 했다. 우리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 같이 고생 끝나고 같이 신사동 가자 얘기했는데 압구정이나 청담동 가자 해서 애들이 지금 맛집 검색을 한참 해놨는데 거기다 대고 평택 가자 하면 평택 미군 부대 앞에서 부대찌개 먹자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싫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간면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잘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죠. 공장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본사도 가야 된다는 거지. 이 느낌 오죠? 공장 애들은 가요. 공장은 다 가. 공장 직원들은 외국인 노조가 진짜 많은 거에서 가. 하지만 본사 애들은 지금 신사동 맛집을 검색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못 가요. 이게 같이 가야 돼. 공장만 백날 가봐야 소용이 없어.
이해하셨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래 중소기업이니까 봐줘. 그래서 성장 관리 권역이나 자연 보존 권역까지 가는 걸 인정을 해줘. 거기까지는 내려가. 근데 거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지. 그 조금만이 어떻게 돼? 조금만 더 내려가지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너 예를 들어서 평택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마음이 좀 사람이 이렇게 돼요. 평택 그래도 주말에 올라올 수는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산 이런 주말이 없어. 주말이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좀 달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생활 터전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옮겨. 그죠? 뭐 우리나라 국토 1일 생활권 뭐 그 다 개소리야. 그 어떻게 1일 생활권이 안 돼요. 잘 힘들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을 할 수 있지. 수도권 밖으로만 나가면 된대. 그렇잖아?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광역시 어디로 가는 거야? 대구, 응? 인천, 인천은 거기에다. 대구나 무슨 부산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뭐 괜찮은 지금 사람 많은데 우리 대구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까지 왜 우려오는데? 왜?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뭐 대구는 환영하겠지. 환영하겠지만 대구보다는 대구 근교에 있는 지방 도시로 가라는 걸 원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개별 요건. 게다가 본사가 오면 좋다고 하겠 수도 있지만 공장 오는 거잖아. 지금 잘 봐. 공장 오는 거잖아. 공장. 우리도 냄새 난다 이거지. 우리도 공해 안다 이거지. 공해. 그래서 공장은 이렇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과세 특례. 야, 일정 기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인데 자 볼게.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6년,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4년 이 끝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법인세 100% 감면 100%. 어마어마한 거야. 100%. 그 다음 3년, 특정 지역 2년 이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일반 지역과 특정 지역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일반 지역은 이게 낙후 지역이라는 말은 그냥 기재부 출처 자료지 이게 실제 법조문에는 낙후 지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하고 6년, 초기 7년은 100%, 그 다음 3년은 50%, 최대 10년 감면해 주는 거예요. 특정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간유예 제도도 있는 거예요. 기간유예 제도. 그렇죠? 밑에 특정 지역이 뭐냐. 수도권 이외 광역시 이런 데가 특정 지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도 다 특정 지역이고 그 수도권 인접 10군데하고 30만 이상 도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는 7년만 감면해 주는 도시. 도시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감면 종료. 이거는 우리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로 움직이더라도 감면해 주잖아. 공장.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더 이상 안 되게 돼. 그러면 바로 배제시킨다는 조항이에요. 이해하셨죠? 넘기시고. 원래 이거 100% 감면해 주면은 최저한세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수도권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 50%밖에 가면 안 돼.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자, 사후관리 조항 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 조항은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는 폐업, 해산. 3년 이내 그 공장을 이전했는데 폐업이나 해산했다. 그러면 그 3년 이내에 그 받은 금액 있죠? 다 토해낸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는데 공장만 세우고 사업은 개시 안 해.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받은 세액 다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옮겨놓고 수도권 안에 또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형식상만 이전하고 실제는 사업장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다 추징한다. 이해하셨죠? 1-2가 보겠습니다. 1-2.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1-1보다 2. 근데 나오면 같이 나오겠지. 근데 얘를 더 메인 테마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사람들. 우리가 제조업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 제조업. 물론 할 수도 있지만.
63조 2. 63조 2. 본점 이전 가면. 올해 개정된 내용도 있고. 제목 볼까? 수도권 밖으로 본사. 자, 본사라는 말이 있어. 본사. 그러니까 아까 공장은 개인이나 법인 다 됐었지. 본사니까 법인만 되는 거야. 법인만.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얘는 from 스페링 잘 써야지. 개무시다. from 역시 과밀억제 권역에서 나가는 거야. 제발 과밀억제 권역에서 나가라. 여기 좀 잊지 마라. 과밀억제 권역. 저 과밀억제 권역에서 잊지 마라. 본사 잊지 마라. 어디로 나가라?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 수도권 밖으로. 수도권에서 나가라. 수도권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안 돼요. 그냥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 자, 세액 감면 요건. 역시 이건 3년. 아까 공장은 중소기업 2년이었었지만 얘는 무조건 3년. 3년 이상 본사, 본점을 둔 법인이어야 돼. 자, 이전 요건. 자, 이전하고 양도하거나 용도 전환. 얘는 공장이 아니니까 폐쇄의 개념에 없는 거지. 용도 전환이라고 하지. 임차인이면. 양도 또는 용도 전환. 2년 이내니까 요 말 만들어 볼까? 이전일 전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 전환.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전일 전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 전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다음 방식으로 이전해야 된다. 업종 요건. 이것도 네거티브 방식이야. 자, 아까 공장하고 비슷해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 무점포, 해운중개업을 경영한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세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돼. 동일한 업종. 자, 4번 올해 개정세법인데 개정.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한 거야.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혜택 받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 회사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몇 명 안 되는 애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응? 내가 뭐 법인을 하나 만들어. 경영 컨설팅 업을 만들어서 이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감면을 받는 거야. 지방 이전 감면.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안 가겠어? 가자는데 뭐 급여 더 주고 뭐 하자는 거지. 우리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마당에서 계속 10년 살자. 모르겠다. 갈지 안 갈지. 그러면 안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가자. 그럼 뭐 가는 거야. 그러면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오히려 쉽게 가는 거야. 근데 지역 경제는 진짜 도움 되려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야.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올해 새로 들어온 게 최소 투자 요건이 생긴 거야. 투자 근무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 금액 및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지역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투자 금액 10억 원 이상해야 된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 되고 본사 근무 인원, 과세 연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 근무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돼. 근데 이전한 인원을 어떻게 카운트하는지만 잠깐 설명해 줄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있어야 돼. 이거 참고만 하면 돼. 과밀억제 권역에 여기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인원. 그리고 여기 이제 지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온 애들 카운트 되는 거야. 이전한 인원. 그리고 현지 채용도 있겠지. 여기도 둘 다 되는 거야. 현지 채용도 해주고
근데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있었던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올 수도 있잖아. 이거는 카운트 안 해주고 여기에서 온 거, 여기서 온 거, 현지 채용 이렇게 해주거든요. 뭐 그런 카운트 방식이 있어. 참고하시고. 왜냐면 실제 이제 감면할 때 간주익을 계산할 때 이때 인원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실무에서는. 넘기시고 과세특례. 역시 일반 지역과 특정 지역으로 나눠서 7년, 3년, 최대 10년. 7년 동안 100%, 3년 동안 50%, 5년 100%, 2년 50%.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한 거야, 이게. 실제로 지방 이전의 효과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감면수를 계산하는 거야. 인원수에 따라. 아주 특이한 제도인 거야.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올해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달에 이전했어. 그러면 이전의 효과에 따른 감면소득은 12월 달에 생긴 거잖아. 그거 필요 없어. 12월 달에 이전한 인원수를 가져.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올 당해 과세는 이전한 게 12월 달에 다 이전했잖아. 100% 감면해 주는 거야. 올해. 그러니까 이전한 인원수만 카운트하는 거야. 이전한 인원수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사를 이전하는 거잖아. 극단적으로 공장은 오히려 공장은 여기 안에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일부 공장은 여기 원래 있었고 여기 본사 인원이 이전했어. 일부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가 여기에 있었어. 본사 인원이 여기를 이전했잖아. 공장은 지방에 여전히 계속 있었어. 본사 인원이 다 움직였잖아. 그럼 다 100%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간주익 방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사라는 게 모든 일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본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본사가 얼마만큼 소득을 버는지 딱히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인원수로 그냥 무조건 거야. 인원수로. 이해하시겠죠? 가보면 감면소득 계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부분의 소득만 감면 대상이 있도록 감면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 간주익 방식인데 근데 공장을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본사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감면되는 건 지나치다라는 언론의 지적사항이 있었어. 옛날에 SBS 뉴스에서 한번 터뜨렸었어. 진짜로.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요. 위탁 가공 무역은 감면소득에서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이 감면을 받은 애들이 있었는데 공장은 베트남 동남아로 다 가버렸어. 근데 뭐 한 거야? 본사만 지방에서 서울로 갔어. 근데 인원도 한 열 몇 명도 안 돼. 잘 봐. 얘네가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애들인데 서울에 있었어. 본점도 서울에 그 공장이 이제 있었는데 공장을 해외로 다 이전을 했어. 근데 본점이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위탁가공 무역을 하는 거야. 본점 애들이 지방으로 갔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본점이 지방으로 간 건 분명하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인원은 해외로 갔어. 근데 이거 감면을 다 받아온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았어. 근데 사실 기자가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기자가 세법 얘기를 하는 건 누군가가 많은 불만이 있어서 쟤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없지 않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그래서 위탁 가공 무역소득 감면소득의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 거고 자 감면소득은 해당 연도 과세 표준에서 자산 양도 차익 등을 빼. 이거는 본사 업무하고는 이 본래 업과는 관련이 없는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이라는 건 고정자산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 주로 투자 수익을 얘기하는 거지. 비영업용 자산의 투자 수익을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뺀 소득의 인원수 비율. 수도권 밖으로 간 인원수 비율만큼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세 감면 효과는 100% 해주려면 최저세 적용 배제해야 되겠죠? 그럼 이해하셨죠? 최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배제. 최저세 적용을 안 한다는 거야. 실질적인 100% 감면.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원래 직접 감면 농특세가 다 있잖아. 지방 이전 이건 농특세가 없어. 그래서 완벽한 감면이야. 완벽한 감면. 사후관리도 중요해. 사후관리. 왜냐면 사후관리에 다 걸려 다. 마음은 같지, 마음은. 응? 말이 반대네. 몸은 같지, 마음은 여기 있어요, 마음은. 마음은 계속 서울이야, 마음은. 여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거 조사하면은 다 걸려, 다. 지방 이전 감면했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조사 2번 받아봤거든? 이 진짜 피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임원들이 잘 이동을 안 해. 그리고 이동은 서울에 집이 다 있어. 거주를 다 서울에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봐야, 근무한다고 해봐야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서 사는 애들이 또 많아요. 조그만 회사들 되게 많아. 그러면 이모는 여기 맨날 나 여기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조사관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거 조사할 때 미리 현지 확인을 충분히 하고 와, 충분히. 거기 와가지고서는 이게 조사관들 그 앞에 이제 지방이니까 그 앞에 슈퍼마켓 이런 데서 라면도 드시면서 쭉 보고서는 사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봐요. 다 보고 진짜 오나? 여기 애들만 오나? 막 이런 거 다 봐요. 그 사장님 차 번호도 다 확보하고 사장님 인적사항 다 확인해. 사장님 얼마나 자주 오나 이런 거 다 확인해. 한 달 정도 탐문을 해놔. 그런 다음에 조사 턴다고. 어? 그랬는데 사장님이 안 한다고 잘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 걸리는 거지. 사장님 온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이제 자료 내놔라고 해요. 난 맨날 출근해요. 그러면 자료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하이패스 가져오라고 그래. 하이패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이패스 없다고 그래요. 또.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면 뭐 하이패스 가져오라면 하이패스 찍힌 거 있을 거 아니야. 하이패스 없다고 맨날 주장해. 그럼 하이패스 탈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럼 고속도로 안 타고 국도 타고 다녀. 막 그렇게 주장해요. 나 국도 좋아해요. 경치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자료를 안 주려고 그래. 사장님은 무조건 자료 안 주려고 그래. 임원들 다 자료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조사님들은 이러면 뭐 조세범 처벌 과태료도 얘기해요. 세무조사 협조 안 하면 2천만 이하의 과태료 있다. 이런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과태료도 얘기하고 막 엄청 이거 싸워. 막 그 서로 어떻게 해결할까 막 되게 힘들어. 근데 왜냐하면 회사도 미쳐버리는 게 감면대로 다 받았는데 5년 동안 5년 후에 보통 나왔나 5년 동안 100% 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받은 거 다 토해내라는 거잖아. 가산세까지 붙여가지고. 그 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야 이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이게 공인중개사들하고 같이 세팅해가지고 많이 해놓은 게 많아. 지방에 경매 물건을 공인중개사 보고 세무사님들이 같이 해가지고 지방이전 감면까지 세팅을 해서 요걸 다 해놓는단 말이야. 그럼 세무사님들이 요거 지방이전 감면 할 수 있다고 일단 되게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가. 그래서 돈 잘 버는 회사들 지방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가지 않는데 회사 위장사업장 만들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 된다. 경매 받고 싸게 받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리고 법인세를 10년, 뭐 5년 동안 1, 20억씩 받아 놓는 거야. 그리고 세무사님들 컨설팅 해서 몇 억 받아 놓고 막 이러는 거야. 되게 많아, 그런 경우. 그래서 나중에 걸려서 다 작살납니다, 실제. 그래서 추징 사례가 제일 많은 거야, 지방인정하면. 왜, 실적이 왜 5년 동안 생각보다 안 나오는 줄 알아? 신청해서 감면은 받았지만 추징으로 다 빠져가지고 안 나와, 이게. 사후관리 때문에. 자, 마음을 안 간가 봐. 그죠? 자, 사후관리 보겠습니다. 1번은 잘 안 걸리겠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번,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가끔 나와. 왜냐면 이전을 했는데 개시만 하는 거예요. 경매 물건만 받아놓고서는 개시를 안 한다. 그죠? 가끔 나올 수 있지. 3번, 4번이 많은 거야.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면 안 되지. 대통령령으로 본사는 여기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설치 안 했어요. 기준 사무소 이상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서울에 사무소를 또 하나 두면 안 돼. 서울에 사무소가 필요할 수 있지. 근데 그 규모가 중요한 거지. 규모가. 기준 사무소는 뭐냐? 저 밑에 표 있죠. 기준 이상의 사무소.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 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에 사무소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인원의 연평균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뭐 말이야? 진짜 뭐야? 뭐 막걸리야 이게. 전체 회사 전체 관리 본사 인원의 50% 이상 전체 중에 수도권에 50% 이상의 근무 인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쉽게. 4번. 이건 전체 인원을 가지고 보는 거고 4번은 임원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감면 기간에 임원 중 이전 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에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 본사 근무 인원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 본사라는 게 그 넘어가는 거야.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된 그 본사 인원의 임원 수가 수도권 안에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과 이전 본사 전체, 그러니까 전체 임원 수의 그 비율에 50%에 미달하게 된다. 라고 하면 5년분 추징합니다. 5년분. 무서운 거지.
오른쪽 비교 있죠? 비교. 비교 별표 치시고 요거에 있는 건 최소한 딸딸딸딸 외우는 거야. 딸딸딸딸. 그럼 이제 법인세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애들은 양도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분할입금 제도가 있는 거야. 그게 1-3과 1-4예요. 이건 식사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와서.